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시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시작됐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분과 함께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형이 과연 내려질 수 있을지, 그런데 재판이 또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기현 판사가 5시까지는 서증을 끝내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 지연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종결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2차, 3차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고 오히려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신속히 무죄를 받음으로써 별건에서도 무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히려 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과 직접 관련 없는 증인을 소위 최우선 증인으로 선정하여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특검은 불필요한 중복 증거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증거인부 지연을 유도하고 증거 기록의 파악을 방해한 것으로서 방어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결심 공판의 지연 변론에 대해서 보수 언론까지 해서 다 비판이 있었죠. 그거를 의식한 듯이 본인들은 지연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것이 재판에 꼭 필요한 내용인가 싶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그 결심 공판에서 그 변호인의 행태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뒤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말 멋지지 않았냐? 이것이 네. 전략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풀데이 하루 종일 이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 분노를 다시 자아내게 한 것인데 예. 뭐 그런 일련의 어떤 그들 나름의 전략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이제 어차피 뭐 중계가 되는 재판일 테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지지자들에게 충분하게 이러한 모습을 연출해서 지지자를 결집시키려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계산에 깔려 있는 예. 재판 지연 또 시간 끌기 이런 것들이 미리 계산된 이런 것이어서 마지막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나마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예. 마지막에라도 하루라도 보여줬으면 좋았겠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재판을 시간 끌기로 일관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더욱더 분노하시고 정말 절망하실 것이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지기현 재판부가 마지막에 정신을 좀 딱 차려서 오늘 구형을 하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하상 변호인이 유튜브에 나와서 변론했던 내용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자화자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저희들 보시면 격려 많이 해주십니다. 어제도 김진희 변호사 그 변론할 때 특별히 찾아가셔서 또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변론을 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이 방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전위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앞에서 끌고 나가라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적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오히려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올해 그 할 말을 다 해서 시간을 확보해서 변론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풀데이를 얻었으니까요. 박수현 의원께서는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저렇게 함으로써 보수 지지자 중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 좀 의문이거든요. 네, 뭐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도 그렇고 예.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이 윤석열 피고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법정에서 잘 이 법리적으로 잘 다투어서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줄이겠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예. 저분들이 결국은 나와서 결국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올데이 하루 종일 이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마다 우리 칭찬한다. 이 얘기는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잘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걸 예, 예. 그걸 보여주는 것 이외에 다른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효과가 과연 지금은 당장 뭐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보수 유튜버들은 그 윤 어게인 이런 분들로 10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입도 짭짤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데 과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1심에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이잖아요. 그게 네. 만약에 확정이 되고 시간이 흘렀을 때도 저분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두둔하고 또 그 두둔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지속적으로 있을까 이런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김영경 국방부 장관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 변호사로서의 이 본인의 미션은 저는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예. 보는 거예요. 예. 오늘 변론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박원석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를 꺼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내란 재판도 비슷하게 늦춰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을 꺼내들었다. 이것도 목적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어불성설이죠. 그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헌법과 예. 법률에 따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인데 이 내란 일으켜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이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판이 중단되거나 지연돼야 된다는 것은 법률적인 주장도 아니고 정치적인 주장도 아니고 예. 거의 아무 말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 앞서 김용현 그 전 장관의 변호인단들이 보이는 모습이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보이는 모습이나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변호인은 어쨌든 법률적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를 대리해서 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계속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데 더 주력하는 것 같아요. 특히 김영현 그 전 장관 변호인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하상 변호사라는 분이 쓰는 용어를 보십시오. 전위적으로 싸웠다. 적들이 당황한다. 그거는 법률가가 법률가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예. 거의 정치인 그것도 아주 적대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의 용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게 본인이 대리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과연 좋은 모습일까요? 그동안에 김영현 전 장관도 그렇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데 많은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지기현 재판장이 그걸 단호하게 소송 지휘를 하면서 재판을 예. 진행하지 못한 불찰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게 이제 재판받는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로 국민들 눈에 비춰지고 있고 저는 재판부의 눈에도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른바 이제 태도 불량인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피고인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텐데 예. 애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종의 이제 그 법정에서의 정치적 투쟁을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서중 조사에서 하는 주장도 예. 애초부터 계엄이 정당했고 뭐 탄핵은 부당했다. 뭐 이런 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6시간 걸린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미 6시간이 넘었은 것 같아요.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그 법정에서 가치 있는 예. 그런 주장이거나 변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얘기한 게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도 했어요. 48년도 4.3 사건 때 계엄을 선포한 거 가지고 그 예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는 사법 심판 안 받았다. 이 정도 되면은 사법적인 법리적인 다툼이 이미 포기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사태를 적용시켜서 끌어온 거나 이승만 대통령 당시의 4.3 사태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내전인지 알았나요? 예. 내전이기 때문에 전투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그 전투 행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계엄이라는 것들을 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끌어와서 좀 막무가내식으로 좀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예. 법리 다툼보다는 지금의 이 12.3 계엄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일종의 저는 좀 그 과잉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큰 건 변호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이 무죄를 입증하거나 양형을 약하게 하는 게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라는 자격증만 가진 정치인의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따로 유튜브 가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그것을 지지층들 또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서 또 지지를 받고 이런 것이 재생산되는 것이어서 저는 좀 보기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이걸 정치적 투쟁이고 정치적 논리로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또 시간을 끌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건 정치적인 내용은 또 별로 없어요. 정치적 내용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2상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쪽에 선다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 예. 또는 탄핵의 줄탄핵, 그다음에 국정의 마비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나마 그 당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의 설득력이라도 가지는 이야기를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예, 예. 지금 진행되는 이 변호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은 호칭 가지고 시비를 걸고 예. 절차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시간 더 달라고 또 떼쓰고 이게 무슨 정치 재판입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보수 진영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정말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떼쓰기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저는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에서 감옥에 가봤습니다만 감옥에 가서 정치 재판을 하려면 마지막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지. 이 사람들 하는 것은 지금 시간 끌기, 떼쓰기, 호칭 문제, 절차 문제, 과정 문제 가지고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기현 판사는 5시까지 서중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요청을 해둔 상태인데 예. 과연 지기현 판사가 단호하게 그러니까 과거의 재판을 보면 오늘 과연 그런 지휘권을 과감하게 발휘할 수 있을까? 아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재판인데 김용현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이 재판에서도 5시까지 서증 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자기 그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러나 하여튼 분명하게 지기현 재판장은 오늘만큼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그랬죠. 분명하게 선언한 예. 이상 오늘도 지기현 재판장이 진짜 잘 못한다면 그야말로 지기현 재판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굉장히 큰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심각한 일반 국민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정도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 예. 이르지 않을까. 아니 정말 우리 지기현 재판장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침대 재판, 만담 재판이라고 하다 드디어는 오락 재판이라는까지 비아냥 조롱을 그런 말도 받았잖아요. 있었나요? 예. 다시 말해서 이 사법 신성한 사법의 장, 이 재판정을 굉장히 그 희화화시킨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건 둘째치고라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던 것을 바로 세우는 바로 역사적인 법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 법정에서 그런 사소한 절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 법정을 희화화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단호함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재판장으로서의 책임을 예. 오늘 마지막 날이라도 정확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요. 특검이 이제 사형을 구형할 것이냐 무기를 구형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오늘 나오게 되는데 한인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순교자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권 의원께서는 이 주장이 좀 어떻게? 우선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물론 빨리 비상계엄을 이걸 내란으로 규정해서 내란 우두머리로 징벌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네. 지기현 재판부가 저렇게 변호인들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게 시간을 질질 끌으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아무리 이제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란 우두머리냐 아니냐는 결과적으로는 형법상으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는
어마어마한 징벌을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어쩜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피고인의 방어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게 지기현 판사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9일날 결심 공판에서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미루었던 거는 그걸 가지고 지기현 재판부를 비판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너 그대로 빨리 왜 안 해라고 하는 것이지 예. 재판부의 독립이나 이런 걸 지켜 존중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는 오늘은 아마 지기현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떤 구형을 내릴 거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과거의 전례란 건 이제 전두환 노태우 재판이 있잖아요. 전두환 재판 때는 구형은 사형으로 구형하고 그렇죠. 1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은 그때는 뭐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겹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 생명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단순 비교할 때는 아마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합리적이라고 예, 예.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할 거냐 아니면 국민적 혼란을 갈등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한인섭 교수가 얘기했듯이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을 또 다른 뭐 이 종교적 그러한 쪽으로 예. 옹립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물론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한 차원에서 뭐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내란으로 계속 몰아가야 되고 이런 쪽의 의견들을 더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은 예. 그러나 한인섭 명예교수의 얘기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면서 양형의 형평성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법리적으로 특검에서 정하겠지만 박원석 예. 지금 하는 행동들이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형을 구형했을 때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다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뭐 배제하기 어렵고요. 이게 이제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 예. 아니면 무기밖에 없는 형이기 때문에 뭐 어떤 구형을 내리더라도 거기에다 정치적 의미를 얹어서 아마 이용하려고 들 겁니다. 앞서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12.12 때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인명살상이나 이제 이런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적었다. 그런 예. 점이 이제 구형에 반영되지 않겠나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미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안정됐고 저런 친위 쿠데타가 우리 헌정 질서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모든 국민들이 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의 기대나 헌법이 예정한 질서를 배반하고 파괴했다라는 점이 오히려 거꾸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서 인명살상이나 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그때보다 적지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훨씬 더 안정되고 발전된 민주주의를 되돌리려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같은 맥락이다라는 측면에서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 있어요.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윤석열 피고인 측은 이제 그 의미를 부과시켜서 본인을 순교자로 포장하려고 하는 예. 그런 정치 행위를 시도할 텐데 그 지난번에 9일 날 애초에 있었던 첫 번째 결심 재판 당시에 2,000명을 예정한 집회가 법원 앞에서 열렸는데 실제 50명 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피고인이 일으켰던 그 행위도 문제지만 그간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어떻게 보면은 좀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예. 그리고 내란 수계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애초에 지지층들마저도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아주 극소수의 극단적인 지지층만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예. 뭐 구형량을 가지고 본인들이 거기에 어떤 정치 행위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움직이거나 혹은 그에 수긍할 국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회 신고 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왔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나온 보도들도 살펴볼 텐데 2023년에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됐던 전당대회인데 여기 김 시장 여기에 네. 김건희 여사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보들 이름을 적으면서 여러 가지를 적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영부인이
당의 전당대회 행사와 관련해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메모를 적었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 그러니까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게 지금 뒤늦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요. 예.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의 그동안의 뭐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많은 게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메모를 통해서 당시에 2023년에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를 후보로 해서 대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암시한 듯한 이제 문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내용대로 실제로 된 일이니까 더 이게 좀 참담한 거죠. 얼추 맞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해야 된다. 나경원은 머리를 쳐들지 마라. 그리고 권성동, 장제원이 도와준다. 이게 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의 실제 벌어졌던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김장연대라는 걸 공식적으로 띄워서 당시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김기현 대표랑 자기가 후보가 돼서 김기현을 대표로 세우겠다고 공개적으로 그걸 하고 다녔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결국 대통령실과 그랬죠. 엄청난 갈등 속에서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려가면서 결국 눌러 앉혔던 거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의 사후적 결론과 사후적 사실관계와 맞는 이런 메모장이라고 한다면 예. 정말 그러면 당시에 2023년 전당대회 때 김건희 당시 여사가 정말 우리 당의 여당의 전당대회까지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니라는 지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네. 뭐 이 부분은 그닥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가 더 진전돼 가지고 뭐 추가로 기소되거나 이런 건 제가 아직은 네, 아닌 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놀랍지도 않은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저렇게 예. 아무 생각 없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또 당이 여당으로서 속수무책으로 또 그걸 막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에는 드릴 게 없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느 순간에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 과정을 두고 당시에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주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표시했고요. 대통령께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보시거나 시도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동문이라고 해서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불출마를 했습니다. 건진법사가 윤영호 씨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이렇게 하랍니다. 라는 식의 메모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누구라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때 전당대회 보시면 그렇게 됐죠. 예, 뭐 정말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올 때마다 낯이 후끈후끈 뜨거워집니다. 사실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저분이 개입을 하고 국정농단을 그야말로 저게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후끈후끈해지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로 돌아가 보면 저는 뭐 대구시장직에 물러나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을 때라서 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사실은 걱정이 되어서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게 아마 두 가지 자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 이건 대통령 직속 네. 기구의 부위원장이 기후환경대사를 네. 줬는데 이제 나경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더 역할을 하고 싶었던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 김건희 여사가 별로 안 좋아하지 했다라는 게 그때도 뭐 일설로 돌던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저게 이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확인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처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후보군에서 제외되고 그러면서 김기현 당대표로 가는 과정 속에서 건진법사와 또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를 계획까지 했다. 네. 저는 저 정도까지 개입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은 이미 깊숙이. 기획 예. 단계부터 그렇게 했고 아마 그 당시까지는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친윤 중에서 대부분이 권성동, 윤한홍은 멀윤으로 이렇게 물러서 있는 위치로 갔고 나머지 남아있던 사람이 고 장제원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이 당의 이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는 그래서 김장연대를 만들고 이 배후에 이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라는 거에 참으로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아니 말씀을 그러면 드립니다. 그 많은 후보군 중에 왜 김기현 대표였을까로 생각해 보면은 권혁께서 뭐로 좀 짐작을 하세요?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기현 대표가 원내 대표를 했거든요. 네.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이 대통령 후보가 두 번이나 세게 붙었습니다. 네. 그때 그 역할을 중재를 하고 울산에서 그걸 다시 봉합하게 해준 그 역할 부분들 속에서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역할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마 뭐 다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성향을 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마 나경원 의원보다는 김기현 대표가 정권을 같이 움직여 나가기에 좀 편하다 이렇게 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에 오늘 도착을 해서 소인수 회담했고 확대 정상회담을 했고요. 조금 있으면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이제 양국이 발표를 합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では、本年のシャトル外交の最初の機会に、大統領および韓国代表団の、皆様を私のふるさとここ奈良にお迎えすることができて、皆様を歓迎、したいと思います。大統領からはこれからの60年という話がありましたが、双方が国交正常化60周年だった昨年、日韓関係の強靭さを、示し続けられたという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이기태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중일 갈등이 엄청나게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갔다가 일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일본이 좀 더 우리나라한테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이었죠. 11월에 대만 유사가 곧 일본의 졸리비기 사태라고 하면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얘기한 이유로 중일 갈등이 지금 격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이제 국빈 방문하면서 그때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일 갈등에 한국은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당연히 이제 한국이 일본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는 형태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했던 것처럼 일본에게도 어떠한 명확한 입장을 그러니까 개입의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이제 역사 문제로 이제 연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올바른 편에 한국이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일본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특히 중국의 요즘 뭐 히토류라던가 이런 경제적인 억압에 대해서 동참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예. 공감을 낼 수 있는지 여기에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영상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숙소 호텔에 도착할 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와서 영전을 했거든요. 이게 일본의 의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 수준? 꽤 높은 수준입니까? 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호텔 측에서 영접을 예, 나가기로 예.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총리가 사실 어제 나라에 왔거든요. 그것도 하루 전에 나라에 도착을 해서 직접 현관에서 우리 대통령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 특유의 그 오모테나시라고 하거든요. 예. 그 극진한 대접을 몸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도쿄가 아니고 나라 현입니다. 여기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데 지금 공동 언론 발표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왔고요. 이제 동시 통역기를 끼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다카이치 내각 총리 대신님으로부터 발언하시고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카이치 내각 총리 대신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특히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대통령님께서 와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이곳 나라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내각 총리 대신으로 취임한 후 나라의 외국의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저와 대통령님 간의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토대로 하여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님과 폭넓은 의제에 대해서 뜻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가운데 일한 관계 그리고 일한미 간의 연대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관은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이 지역에 있어서 지역의 안정에 있어서 연대하여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란 간, 일한미 간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확실하게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 이래 대통령님께서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제 방한부터 얼마 안 돼 이처럼 셔틀 외교를 실시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대통령과는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계속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로서도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으로 양국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고 아울러 일, 한, 미 3국 간의 협력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국 관계의 균형 있는 진전과 관련해서 대통령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개별적인 협력 안건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에서 논의를 심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님과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양국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과의
대통령님과는 이와 같은 조직적 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협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문서를 책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와 관련하여 DNA형 감정 협력을 위하여 양국 간의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하의 전략 환경하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하였습니다.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일한미 간에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 납치 문제와 관련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강력한 지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곳 나라는 예부터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양국의 교류의 역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인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일은 대통령님을 호류지 법융사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가 양국 관계를 더욱더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의 발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続きましてイ・ジェミョン大統領お願いいたします。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맡아주신 다카이치 총리님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께서 취임 직후에 대한민국 경주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석 달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나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경주와 나라는 모두 고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이자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의 이 두 차례 정상회담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일 양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서로의 삶과 미래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500여 년 전 이곳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옛것을 익히어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우리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의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사회문제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제,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스캔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 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고 특히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양국은 또한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숨을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양국은 동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와 다카이치 총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 올해가 한일 양국이 그리고 한일 양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각별히 파격적인 환대를 해주시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란 공동 기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양 정상님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일본 현지 연결해서 한일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를 보셨습니다. 이제 정상의 발표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제 논의한 내용들을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실무진들이 하는 건데, 센터장 일단요. 과거 한일 회담과 비교해서 진일 보완 측면 뭐가 좀 가장 주목되시던가요? 저는 한일 간의 어떤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로는 그 과거사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라고 해서 최근에 일본에서도 과거사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조세이 탄광에서의 DNA 감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사 문제를 작은 단계부터 해결해 나가겠다. 즉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예. 한일 간의 이게 조세이 탄광이 한일 다 피해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기존에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협력 수준을 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이제 정말 한일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여기도 예. 나왔습니다만 지금 제3국에서 특히 캄보디아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그런 스캠이나 이런 초국경적인 범죄에 대해서 한일이 같이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나왔고 예. 또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뭐 출입국 간소화와 같이 우리가 일본 여행을 지금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한일 관계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출입국도 간소화되는구나 이렇게 협력의 그 추진을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지금 여기에 나왔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과거사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픈 과거가 있지만은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권에서 그러니까 예. 진보 진영에서 특히 일본 문제가 예민할 수가 있는데 사실 다카이치 총리는 됐을 때 여자배로 불릴 정도로 강경 보수 성향이 있었거든요. 예. 오늘 보시고 진정성이라든가 그런 걸 좀 어떻게 느끼세요? 예, 다카이치 총리는 계속해서 진정성,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예. 지난번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한국 김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한국 드라마, 뭐 그렇죠, 화장품 이런 화장품. 이야기를 예. 했어요. 우리 국민이 가슴에 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런 어떤 모습을 연출하려고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나라현이라고 하는 도쿄가 아닌 나라현의 지방으로 우리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에 국가라고 하는 말과 통하는 말이 별로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 유래한다는 설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그런 진심의 노력을 좀 보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양국 정상들이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용어로 보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금 실행하고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과거사 문제나 뭐 북한의 비핵화 문제 같은 어려운 명분에 얽힐 이런 어떤 주제들을 다루기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용적 주제들 이런 예. 것들에 합의를 함으로써 점점 단계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포석들을 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벌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취임한 지 지금 7개월여 지나고 있는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5번째고 다카이치 취임 이후에 2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굉장히 그 잦은 회담이고 셔틀 예. 외교를 안착시켜가는 모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발언 실수로 인한 그 중일 갈등, 중국의 압박 속에서 점점 고립화가 되어가는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불안감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대통령과 이런 우리가 원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쉽게 합의하는 이런 발표들을 함으로써 그 정치적 고립에서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필요에 우리 이 한국의 상황,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방일, 회담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이런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지율은 뭐 다카이치 총리가 뭐 80% 가까이 나온다고 하죠. 대외적으로는 지금 힘든 상황이죠. 센터장 하나 더 질문드릴게. 나라현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고향이 안동으로 초청을 했어요. 양국 정상이 본인의 고향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정상회담은 이제 수도에서 개최가 예.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0월달 에이펙과 더불어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때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이것을 다카이치 총리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2016년도에
푸틴 당시 대통령을 자기의 고향으로 초청을 해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그런 극진한 대접을 한 적이 있고요. 예. 또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1500년 동안 우리 한반도와 깊은 교류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의 뭐 원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저기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경주시와 나라시 간의 교류 협력도 있고 또 15년 전에는 충청남도와 또 나라현 간의 또 우호 협정을 맺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예.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 대통령을 초청을 했고 아마 다음번에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은 이제 또 친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의 그 개인적인 거리는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좀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김병기 의원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얘기할까요? 자료는 다 제출하셨을까요?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충실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소명하신 부분 어떤 부분이실까요? 징계 시효 관련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김병기 위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결국에는 제명 처분으로 결론이 냈습니다. 그동안의 박 의원님 과정을 보면 주말 사이에 입장이 당 지도부 공개적으로 좀 탈당 얘기까지 했었고 제명으로 결론이 났어요. 물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 어떤 곡절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 25일에 성탄절에 정청래 대표가 밤 9시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금 전에 김병기 그 당시는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에 대한 직무감찰을 지시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현직 원내대표에게 감찰을 지시한 것은. 그러나 물론 비공개죠. 예. 그러나 수석 대변인인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은 비공개인데 왜 대책이 그렇게 늦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소위 그런 어떤 근거를 확실히 남기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저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대책이 쉽게 얘기해서 봐주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월 1일 날은 그 봉화와 평산에 전직 대통령님들 묘소에 들리고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고 나서 올라오는 길에 밤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것을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사실상 탈당 촉구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어요.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맡긴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에 계속해서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점점 강해져 왔습니다. 팽배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들이 집단 탈당 요구를 하기 위한 뭐 집단 움직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정청래 대표가 조금 기다려 달라라고 자제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일요일 날 발표하기 전에는 급기야는 탈당이 아니라 제명 요구에 대한 집단 움직임마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계속 강화돼 왔지만 겉으로의 메시지는 윤리심판원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이죠. 그러다 갑자기 변한 것인데 그것은 더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전 원내대표였던 그때는 당의 대표 아니었습니까? 원내. 그런 상징성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충분하게 윤리심판에 맡긴다라고 내부의 어떤 기류 변화에 강화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우적 메시지를 계속 해온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일요일 날 그 입장을 발표한 것이고요. 예. 급속하게 이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는 그렇게 일관성을 유지해 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봐주기나 꼬리 자르기나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김병기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지만 예우와 절차에 따라서 그래 했지만 예. 실질적인 조치들은 그때 적절하게 해왔다라는 것이고 윤리심판원이 이런 어떤 결정 과정 제명 결정도 그 안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정청래 대표의 이것은 휴먼 에러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휴먼 에러가 아니라 휴먼 크라임이다라고 그랬죠. 이야기를 예. 하면서 강한 어떤 심판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었고 어제 그런 결정이 나왔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잠시 전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좀 박원석 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쉽게 얘기해서 어제 결정으로 정치적 결정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인 재심 청구 그리고 그에 대한 또 재심 또 심판 결정이라고 하는 어떤 절차적 결정 그 과정만 이제 남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약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앞으로 한 2, 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래서 1월 말 안에 재심 청구는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월 말 안에 절차적 결정까지도 다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박원석 의원 지금 김병기 의원이 이제 SNS에 올리고 굉장히 억울한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토록 잔인하게 나한테 하느냐라고 하는데 김병기 의원의 생각은 뭘까요? 조금 전에 한 1시간 전쯤에 페이스북에 또 장문에 이제 입장이나 심경을 피력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이제 전직 보좌진들의 무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조차도 본인 책임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당을 향해서 법률적 문제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정치 도의적 책임을 떠나서 그러면 정치를 그만두겠다. 그때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게 좀 가혹하다, 잔인하다라는 것 같고요. 민주당 없는 정치는 사형 선고와도 같다. 차라리 제명당할지언정 제발로 나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 본인이 언급했던 이제 재심 신청을 하겠다는 거고 끝까지 본인의 무고함을 재심 절차를 통해서 밝히겠다. 이 의지를 다시 한번 표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전반적으로 김병기 의원에 대한 당내 기류하고는 이제 본인의 입장은 좀 동떨어져 있고 그에 대해서 일말의 이제 서운함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워낙에 이게 큰 악재입니다. 그냥 의원 한 사람도 아니고 직전까지 원내대표를 지냈던 당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이 다른 논란을 떠나서 뭐 갑질이나 이런 논란은 정치적인 차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의혹으로 혹은 논란으로 그칠 수 있는데 공천원금은 이게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다 매우 구체적으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걸 당이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은폐했다는 지금 의혹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여론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들조차도 이걸 당이 방치하고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늦었다고 보기도 하고 당으로서는 그게 어떤 당이든 간에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전직 원내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외를 둘 수도 없는 거고 논란의 성격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성격이고 물론 김병기 의원은 시효를 주장을 했어요. 3년이 지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근데 어제 이제 윤리심판원장이 얘기하는 건 시효가 남아 있는 그런 의혹들만으로도 충분히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가능하고 또 이미 시효가 지난 의혹이나 논란들도 너무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종의 양형에 반영이 됐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김병기 의원 본인은 뭐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공당에서 저런 문제를 이렇게 여론이 악화됐는데 방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단 끊어내고 그 전에 본인이 사실은 자진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런 일종의 이제 그 처신이 더 바람직했는데 뭐 본인은 이렇게까지 억울함을 호소해서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재심을 청구해도 뭐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민주당의 기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 재심 청구는 받아주고 그러니까 비상징계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데 그 절차는 밟지 않는 거고 그냥 재심 청구 때까지 보고 다시 한번 그 절차 제명 절차를 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 본인에게 심판 결정문이 아마 송달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렇다면 송달 받은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재심 청구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재심 심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다 보장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신속하게요? 신속하게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애초에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하면서 결정했던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예. 신속한 심판 결정을 요청드린다였기 때문에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본인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이 전체적으로 처해 있는 이런 어떤 위기나 예. 국민으로부터의 질타를 생각한다면 당은 그래 억울하더라도 당을 생각해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자진 탈당을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잘 벗고 혐의를 벗고 그리고 다시 복당을 해서 자랑스럽게 당원으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매뉴얼 같은 행동들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본인은 워낙 억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마저도 안 되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것인데. 근데 제명이 돼버리면 5년인가요? 다시 복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꼭 그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있어. 5년 규정은 있지만.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또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선당 후사하는 당을 위하는 이런 마음들이 나중 상황을 위해서도 굉장히 참작 요소가 될 것은 분명한데 예. 본인께서 원내대표를 하셨는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워낙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항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표현이라고. 예. 근데 저렇게 이제 SNS 뭐 1시간 전, 2시간 전에 계속적으로 하고 또 다시 재심하고 하면은 당으로서 시간이 길어지면 예. 부담은 계속적으로 따라다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으로 예. 일단 정치적 결정은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보장된 어떤 권리 차원에서 재심 신청이 가능하고 그런 어떤 절차가 있지만 그 절차는 어제 결정된 정치적 결정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절차적 결정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신속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약 한 2, 3주 정도 최소한 걸릴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 의원께서는 1년의 상황 쭉 보셨잖아요. 여당의 원내대표였고 이제는 탈당, 제명까지 가야 되는 상황. 이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우선은 좀 민주당이 전 원내대표고 또 공천관리위원회 검증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걸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 일탈이다라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휴먼 에러다. 이것도 개인적인 뭐 에러로 하다가 사실은 이게 휴먼 크라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휴먼 크라임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일 수 있다는 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저는 결정적인 거는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것보다도 이수진 의원이 지난 총선 전에 탄원서,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기 지역구의 구의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던 것을 당의 공식기구에 탄원서를 넣었는데 이게 이제 탄원서를 받은 사람은 김현지 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고 이게 김현지 부속실장은 녹취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수진 의원의 진술에 의하면은 정청래 당시 수석 최고위원에게도 얘기했다. 그런데 이게 아무 조치 취해지지 않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단수 공천을 받았고 탄원서는 어디 갔냐? 돌고 돌아서 결국은 김병기 검증위원장에게 가서 이게 사라졌다. 이 부분들은 시스템의 문제이거든요. 한 사람이 걸려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계속해서 당적을 유지하면서 끌고 갈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탈당을 했으면 제일 좋은데 강선우 모델대로 본인은 탈당하고 당에서는 탈당만 가지고 안 된다. 단호한 조치로서 제명하면 좋은데 이제 버티기니까 고육지책으로 이제 제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이게 이제 잘하면은 7일 이 신청까지 7일 60일 동안에 재심이 기간이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면은 빨리 들어오는 즉시 이걸 이 재심의를
이유 없음 하면서 바로 제명을 결정하는 걸까지 하면은 예. 정치적 조치로는 완벽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들이 원하거나 우리 정치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민주당이 자기 불편하니까 민주당 당적을 계속 가지고 수사받고 하면은 민주당이 불편하니까 꼬리자기를 한 거라고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공천 비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다시는 이런 비리가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엄벌하는 게 중요한데 과연 지금 경찰들이 하는 태도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네. 민주당이 진짜 이것이 정치개혁, 우리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고 이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어내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특검 받지 않고 민주당이 계속 경찰 수사에 맡겨놓고 민기적거리면은 결국은 제명도 정치적으로 꼬리 자르기 한 것밖에 안 된다. 라는 민주당 국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거다. 예. 야, 이런 면에서 엄정한 수사가 더 중요해졌다. 이제는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영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 이제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에다가 공천 검증 업무를 해서 그 부분이 현역 의원들이 좀 부담이 됐다. 실제 좀 그런 게 있었나요? 예,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은 점점 힘을 얻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예, 예. 온 것이에요. 뭐 황금폰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랬었죠. 그러나 그것은 뭐 정치 공세이고요, 음모론에 불과한 것이고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예. 글쎄 모르겠어요. 정치인이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뭐 불법 후원금, 뭐 선의의 뭐 도움 이런 거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천원금이라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이건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중범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어도 민주당은 우리가 늘 상대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보다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정비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먼저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멘붕에 빠졌다. 의원들이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그런 충격은 내부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당황한 모습은 있었지만 예. 지금 이 문제가 조직적으로 또는 어떤 전반적으로 어떤 공천 전체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그 결과를 듣고 괴로워했다라고 인터뷰 하셨던데. 이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인터뷰를 할 때 그걸 괴로워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파했다가 정확합니다. 아파했다. 정청래 대표가 그걸 반드시 바로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이런 결정 통보를 밤에 저희가 이제 받고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게 윤리심판원이지만 대표가 막 지시도 하고 다 내용도 막 실시간으로 알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무슨 12일에 이런 회의가 열린다, 이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인지할 정도로 완벽히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언론에 보도되는 그 시간쯤에 저희도 이제 통보를 받고 인지를 했는데 그때 한 10여 분간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아파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파했다는 거 가슴, 마음이 아팠다. 예, 마음이 정말 아파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 최고위원 한 두세 분과 뭐参모들 함께 모여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10여 분간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며칠 전까지도 이렇게 둘이 호흡을 막 찰떡같이 맞춰가면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해오던 이 사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떨어진 사이가 되어서 이런 통보를 받는가를 생각하면 너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한 10여 분간 했는데 표정도 정말 힘든 표정이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그런 소외 때문에 아프다,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공당 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한 이 당의, 민주당이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픈 마음이 함께 교차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제 한 10여 분간 하여튼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이야기를 계속
어제 했습니다. 예. 예. 이런 질문도 많이 뭐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정청래 대표의 당 장악력이 예.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오늘 만났는데 그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공조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특검, 그리고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합시다.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당의 대표가 만났습니다. 저희가 옆에 화면 왼쪽 위에 107석, 국민의힘이 107석이고 개혁신당이 3석입니다. 김구식 시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연대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 3석의 개혁신당과의 저런 연대 마땅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라는 건 여야도 협력이 필요할 때 협력하고 또 다툴 땐 다투는 거고 야당끼리도 협력이 필요할 때 연대하고 다툴 땐 다투는 겁니다. 예. 그게 정치의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협력하겠다는 것은 특정한 그리고 국민들이 매우 많은 의혹과 분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누가 주도하고 누가 먼저 제의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3가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장동 통일교 특검에 관한 거, 그다음에 공천 헌금에 관한 특검,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 규명. 이 3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력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야권을 지지하는 중도와 보수의 많은 국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그 내부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힘을 합쳐라라고 하는 저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거기 합당하게 저는 두 분이 움직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107석이 3석에 끌려다니냐 이건 제가 볼 때 예. 그냥 끌어내리기 위한 저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예. 큰 틀에서 보면 정치는 저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먼저 이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야권 연대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요. 예. 거기에 국민의힘의 장동영 대표가 화답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걸 제안할 때 조국혁신당도 야당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도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정상화되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 부분의 연대와 협력은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고 장동혁 대표가 손을 잡았어요. 그럼 이준석 대표의 정치인이니까 노림수가 있을 수 있고 장동혁 대표도 저 연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권역께서는 두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의석수로 보면 3석이지만은 예.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면은 8.4%를 얻어서 3위한 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선 후보를 냈던 3당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개혁신당 3당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얻었던 표를 합치면은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보다도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혁신당은 3석밖에 없는 미니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이 국회 내에 의석을 가진 여러 당들이 있지만은 조국혁신당을 야당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조국혁신당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이중대란 말 위성정당으로 탄생했고 이때까지 계속 하는 게 민주당하고 같이 가는 거지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질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야당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2당밖에 없었는데 그동안은 계엄과 탄핵과 이 대선 국면에서 야당이 분열돼 있는 양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다수당 절대 다수의 이 여당인데다가 야당은 분열돼서 결국은 개혁신당도
많은 부분 민주당하고 같은 입법 연대도 하고 탄핵 연대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의힘 하나를 놓고 상대하기는 정말 쉬운 거죠.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제는 야당이 서로 이 두 야당이 공동의 전선을 형성해서 반민주 또 반부패 이 연대를 펼친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의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 연대가 만약에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면 수도권에서는 대체로 뭐 500표에서 1000표 내외로 지고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8.4% 득표력,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대체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3에서 5%의 지지도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가 이제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끼리 연대하는, 합치지는 못하더라도 연대할 필요는 양쪽 다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 경력 상당하고요. 장동혁 대표는 아직 정치 경력 오히려 적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끌려다닐 염려,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의석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는 개인 장동혁이 아니잖아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정치 경험 3년밖에 되지 않지만은 107석의 제1야당의 대표예요. 107석의 제1야당의 대표란 거는 또 다른 면에서 이 107석이 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원내에서 3석을 가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7석을 가진 장동혁 대표를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무겁다. 국민의힘이 혼자 1대1로 그냥 둘이서 개인이 정치하는 것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또 한 수 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107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에게는. 그러면서 보면은 뭐 끌려다닌다라기보다도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연대하고 협력할 때는 누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게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그 얘기가 얼마나 옳으냐, 국민들의 민심에 반향을 일으키는 올바른 주장을 하고 먼저 제기하는 쪽에는 같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이 특검과 1국정조사와 관련된 야 3당의 연대 부분들은 그거는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먼저 잘 꺼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가 107석이 있는 당이 3석이 있는 당에 끌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그냥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전략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미숙이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잘했다. 끝까지 이거 관철시키기 어려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둘이서 만나가지고 성명 내고 이렇게 한다고 민주당이 뭐 응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처절한 투쟁을 한번 해봐라 이번에. 장수들답게 말로 하고 또 끝내지 말고 정말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 국민들이 맞아 오죽하면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손을 맞잡고 저렇게 처절하게 외칠까, 이런 모습을 이번에 한번 보여주라라고 두 사람에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게 단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박수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박빙의 승부처에는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셨거든요. 저 파괴라고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각자의 셈법이 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은 그런 어떤 거에 속지 않습니다. 본질은 정치를 저도 한 20년 넘게 해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심, 본질 이런 것들을 선거에 가까이 갈수록 국민은 보시는 거죠.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속아서 행사를 한다면 내가 존엄한 유권자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이 내란, 청산, 개혁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바로 그런 시대 정신을 세우겠다는 결심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외형적인 연대나 이런 것보다는 진심으로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대 정신에 다가가는 그런 노력과의 국민과의 연대를 해나갈 때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외형적 연대만 통해서 국민들을 그 안에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원석 의원께서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 연대 이제 시작했다고 보고 기반을 다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끝까지 계속 지금 권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과 장밋빛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고. 두고 봐야죠. 개혁신당 쪽에서는 지방선거 연대까지 벌써부터 이제 전망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하고 확실하게 선을 못 긋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당내에서조차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각을 많이 세웠던 그렇죠. 사람인데 예. 여기서 윤호개인과의 분명한 단절 같은 게 없는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개혁신당이라는 당의 뭐랄까요? 애초에 정체성이나 취지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지 지방선거에서 어떤 실리만을 생각해서 섣불리 선거연대나 이런 걸 결정하진 않을 것 같고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저 모습이 어찌됐건 간에 모처럼 이제 야당에서 정치가 작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가 저걸 먼저 했더라면 오히려 좀 자연스러웠을 텐데 확실히 이준석 그 대표가 이 나이는 젊고 의석은 작지만 정치 경력이 길다 보니까 예. 정치력을 좀 발휘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의 전직 대표다운 모습을 장동혁 대표한테 한 수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마저 들었어요. 예. 최근에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이런 이제 이 전국을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그런 전략보다 당내에서 한동훈계를 축출하는 데도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정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좀 가르쳐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결국에는 국민의힘 대표였고요. 결국에는 국민의 그러니까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려면 제일 큰 당에 와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그런 목적도 있다고 좀 보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도 지금 개혁신당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끝까지 정치적 미래를 자기가 꿈이 없다면 모르지만은 네. 그 꿈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그러나 다만 지금 당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들이 서로 달랐잖아요. 그리고 또 아직 우리 당이 완전히 윤석열 어게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윤석열 어게인 세력들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선거 연대나 이렇게 지금 당장 그렇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워낙 이제 거대 이 여당이 독주를 하고 의회 폭거를 하니까 지금 자기들의 지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특검 하면서 자기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야당을 어떻게 보면 옥죄고 이렇게 하는 특검은 또 계속 밀어붙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러고 있다가는 거대 여당의 독주 앞에서 야당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다라는 걸 이제는 개혁신당도 저는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연대해서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서로가 이 같음을 더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싶고요. 예. 또 개혁신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를 가지고 공동의 투쟁 전선을 펼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 부분들을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찾아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 원래는 야3당의 이제 회동이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한테도 문자를 보냈다고 알려졌어요? 그 참 예의 없는 일인데요. 네. 대표한테 뭔 정치적인 걸 대안을 하면서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도 참 궁금해요. 이준석 대표답다. 예. 그럼 이게 알리바이잖아요. 나도 제안했다. 그런 제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조롱 내지는 끌어들여서 자신의 명분 쌓기 그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데일리 멘트예요. 하루하루 언론에 회자되는 걸로 정치를 생각하는 거죠. 아주 천박하고 부끄러운 행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SNS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문자 메시지를 아예 공개를 하면서 조국 대표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이거는 박수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대표 간의 회담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 뭐 이 문제에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께서 좀 발끈해서 한마디로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야당 그 당수 회담을 뭐 거절을 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좀 방법을 잘못 택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귀하들은 아직 윤 어게인, 또 내란 단절, 윤석열 단절 이런 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야당이라 같은 야당인 줄 아냐. 다르다. 그러므로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나았을 뻔인데 그걸 거절하는 방법이 저런 것을 고리로 거절을 하다가 꼬투리를 잡힌 이런 형국 같아요. 지금 저 사실은 신장식 의원이나 조국혁신당이 지금 아픈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야당이라고 하면은 야당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게 개혁신당의 제안이든 뭐든지 같이 공동전세를 꾸리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공색하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메신저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네 가지가 없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신장식 대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권을 근데 저게 조국혁신당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게 될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제3정당인데 일종의 이제 형님이 허락하는 제3정당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허락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반대도 하고 비판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노선이 근본적 한계인데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범보수보다는 범야권이 조금 더 공세적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도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우리는 범야권이 아니야라고 증명한 겁니다. 우리는 범여권이야. 그렇다 보니까 저런 이제 감정적 반응만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저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문자로 제안했건 뭐 전화로 제안했건 이런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한마디로 허를 찔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감정적 반응을 하는데 저는 조국혁신당도 야당 정체성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혹은 민주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필요할 때 필요한 비판을 못해요. 이를테면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야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서 회담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좀 구도를 넓혀보자는 거였는데 결과는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을 공격하는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거기서 마땅히 조국혁신당이 지금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짧게 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심사 들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나는요 우파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 한 번도 저한테 대해서 뭐 시비를 걸거나 고소하거나 한 게 없는데 좌파 대통령만 되면은 항상 나를 구속시키려고 나쁜 말로 말하면 발작을 떠는 거야. 이제 내가 강화문 운동을 8년째 지금 올해 8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에 사건 사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오늘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결과? 아니 이거는 반드시 무죄지 무죄. 구속 여부가 뭐 이르면 오늘 밤 안에 결정이 되겠죠. 뭐 역시 김근식 시장 역시 정치적인 얘기들을 하고 들어왔는데 구속이라는 거는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무죄라고 뭐 단언을 하는데 지금 저 자리가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심사를 받는 것은 무죄 유죄를 다투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건데 저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정광훈 목사라고 호칭하는 것들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단에서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냥 정광훈 씨라고 호칭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목사를 호칭 붙이는 자체가 건전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강화문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집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논란과 문제를 일으켰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서부지법 이 난동 사태에 이제 연루돼서 이른바 이제 그 교사 혐의로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 아마 오늘 밤에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고 또 이제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죄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판을 받고
판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면서 박 원장님 굉장히 황당한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뭐 민정수석실이 움직였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앞서 저희가 한희석 교수 얘기 잠깐 했지만 정치적 희생이 되고 있다 내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기 신도들이나 혹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예. 근데 정광훈 씨가 뭐 저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서부지방법원 판사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본인이 이제 국민 저항권 행사를 얘기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죠. 예. 저항권 행사라는 것은 불법을 감수하고서라도 본인이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는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저 이제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또 저런 주장을 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런 분들이 보수 일각에서 어떤 그 위상이나 예. 영역을 가지고서 저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일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불행이고 굉장한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런 분들을 축출하고 그야말로 이 건전한 보수 그리고 과거에 그 집권했던 그런 보수의 면모를 되찾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은 다시 이제 집권이나 국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요. 박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 공감입니다. 공감이고 사실은 어느 시대나 극우는 있는 거예요. 그 보수라고 해가지고 온건 합리적 보수만 한 물결로 있지는 않거든요. 어느 시대나 극우라는 게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나치당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도 그런 극단적인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있는 거. 그중에 이제 정강훈 씨나 뭐 전환길 씨도 그쪽으로 요즘 가버렸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여기에 뭐 의존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당도 똑같이 가는 거죠.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은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국민 상식에 맞는 보수의 기저를 열고 뚜벅뚜벅 가면은 이 사람들의 존재가 우리 당에 그렇게 위협이 안 된다고 봐요. 예.